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새벽, 서해 상공에서 레이더에 포착된 의문의 비행체 하나가 빠른 속도로 남쪽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군용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즉각 긴급 출격 명령을 내리고 격추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이 펼쳐지는 그 순간, 조종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지도자의 전용기 조종사다. 제발 살려달라. 도대체 북한 최고 지도자의 곁을 지키던 1급 엘리트 조종사가 왜 목숨을 걸고 비행기째 남쪽으로 내려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전용기 안에 몰래 숨겨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평양입니다. 평양 대동강구역, 강변 버드나무가 봄마다 연두빛 물결을 이루던 동네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엔 아버지 손잡고 강가에 나가 낚시를 하고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어죽한 그릇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대동강 냉면이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냉면하면 평양 아닙니까?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육수에 메밀면을 말아 먹던 맛을 저는 지금도 꿈에서 봅니다. 제 이름은 리명철입니다. 가명이지만 편하게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평양의 아이들 중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덕분에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경대혁명학원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 최고 지도자가 특별히 관리하는 엘리트 군사학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집안의 큰 영광이었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조종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진급을 거듭했고 35살이 되던 해에 저는 북한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도자 전용기 조종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북한 최고 지도자가 타는 비행기를 제가 직접 몬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의 목숨이 제 손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조종 실력만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3대에 걸쳐 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보위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처갓집까지 전부 털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우도 남달랐습니다. 평양 시내에서도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배급도 제때 나왔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내 식구가 굶는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굶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당시 저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0년대 북한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 시절 우리나라도 IMF 때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보다 몇 배나 더 처참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옥수수 한 줌 팔아서 하루를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저는 국가에서 주는 배급으로 가족을 먹일 수 있었으니 스스로를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도 자주 했습니다. 지도자께서 지방을 시찰하시거나 외국으로 나가실 때면 제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평양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대동강이 굽이치고 능라도 풀밭이 초록빛으로 반짝이고 멀리 백두산 줄기가 이어지는 풍경. 그때마다 저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 위에서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땅으로 내려오면 달랐습니다. 비행 임무가 끝나고 기지로 돌아오면 우리는 곧장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비행 중 무엇을 보았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수상한 낌새가 없었는지, 동료들끼리도 서로를 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조용한 목소리로 밖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고 당부하시던 게 생각납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어른이 되어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감시는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직장 동료가 서로를 감시하고, 가족끼리도 무심코 한 말이 보위부 귀에 들어가는 세상.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니 옆집보다 더한 눈과 귀가 사방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아무 의심 없이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딱 하나,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아들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아이가 밤에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중국에 가면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큰일이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의 입을 막고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의 눈빛에 두려움이 담겨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을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13년 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전용기 조종단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박성일이라고. 저보다 2살 아래였는데 성격이 밝고 유머가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비행 임무가 없는 날이면 우리는 기지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아내도 제 아내와 친하게 지냈고, 아이들 나이도 비슷해서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출근을 안 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픈가 싶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귓속말로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박성일이 비행 전 점검 중에 경미한 기체 이상을 보고하면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곳에서 제 생각을 소신껏 말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행기를 더 안전하게 운행하자는 뜻에서 한 말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그의 아내가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성일의 가족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었겠지요. 저는 그날 밤 혼자 기지 밖 창고 뒤편에 서서 오래도록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면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개인의 죄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끌려가는 곳입니다. 어린 자식들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6.25 남침 당시 전쟁통의 가족을 잃어보셨잖아요. 그 공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잖아요. 바로 그런 공포가 박성일 아이들의 눈앞에 현실로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지 안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료 하나가 가족째 사라졌는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들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보고서를 쓰고 비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작은 것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비행을 하다가도, 자다가 깨어도 박성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직속 상관에게 더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무가 없는 시간에도 자원에서 정비 점검을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 장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으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이 나라 부부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눈치채도 넘어가는 것.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아들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작은 아들이 태어나던 날, 제가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그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박성일 아이들과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사소한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아니면 상관 한 명의 미움을 사서 이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면 어떡하나.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할 때마다 아들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몰랐겠지요. 그냥 아버지가 자기들을 예뻐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비로서의 처절한 두려움. 저와 같은 나이의 어르신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목숨은 내가 버릴 수 있어도 자식 목숨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때부터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체제는 그대로였고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저였습니다. 한번 균열이 생긴 마음은 좀처럼 다시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일의 빈 자리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점점 더 큰 구멍을 만들어갔습니다. 박성일이 사라진 후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전용기 조종단 내에서 나름 입지가 단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 실력은 단 한 번도 문책을 받은 적이 없었고 상관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나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겪어보기 전에는 자기가 안전하다는 착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조종단 안에 최 부장이라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저보다 2단계 위였고 성격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부하들 사이에서 편 가르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챙겨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흠집을 찾아내는 유형이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그런 상관 하나가 부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마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최 부장의 눈밖에 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비행 실력 면에서 그보다 낫다는 주변의 평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어느 자리에서 했던 말 한마디가 그의 귀에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됐다는 것만 느낄 뿐입니다. 눈 밖에 났다는 것을 처음 알아챈 건 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최 부장이 브리핑 중에 제 보고 내용을 2번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옆에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도 말없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2달쯤 후였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보위부 사람이 왔다 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위부라고 하면 여러분이 TV에서 보신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비밀경찰인데, 이 사람들이 직장에 나타나서 누군가에 대해 묻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아내한테 무엇을 물었냐고 하니 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소근소근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이 만들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보위부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제 아이들에 대해 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들까지 13살,
10살짜리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 무렵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것을 듣고 있으면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은 꿈에도 모르고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 난방도 쉽지 않습니다. 연탄이나 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방 안에서도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게 북한 대부분의 가정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배급이 나오는 처지였지만 주변 사람들은 겨울 내내 떨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나무 한 단 사려면 며칠치 식량값이 들었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제 옆집 아주머니가 그 겨울에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때 약을 쓰지 못해서였습니다. 그 아주머니 남편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혼자 울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주며 위로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게는 공포가 쌓여갔습니다. 하루하루 출근할 때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퇴근해서 집 앞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으면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15년 초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중학생이 되어 키가 제 어깨까지 올라왔고 작은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라 제 손을 잡고 다른박질 치는 나이였습니다. 강물이 막 풀리기 시작한 봄이었습니다. 물 위에 얼음, 조각들이 떠내려가고 강변엔 버드나무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갑자기 강 건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강 건너는 어느 나라예요? 저는 그냥 강 건너도 우리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럼 저기서도 우리처럼 살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처럼. 그 말이 제 머릿속을 한 대 세게 때렸습니다. 우리처럼 산다는 게 뭔가. 두려움 속에서, 감시 속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사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사는 것. 그게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어두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겠다고. 그 결심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조종사였습니다.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육로로 국경을 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직접적인 방법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단독, 훈련, 비행.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용기 조종사는 정기적으로 단독 훈련 비행을 합니다. 기체 감각을 유지하고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 혼자 비행기를 몬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종관이 오롯이 제 손에 있습니다. 평형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비행하지만 기체를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는 제가 결정합니다. 물론 관제탑에서는 레이더로 저를 추적합니다. 코스를 이탈하면 즉각 교신이 들어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요격기가 뜨겠지요.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최악의 경우 원격으로 기체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인 조종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무력화할 방법을 오래 전부터 머릿속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준비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하면서 저는 조금씩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 경로를 머릿속으로 외웠습니다. 남쪽으로 최대한 내려가서 착륙 가능한 지형을 지도 없이도 눈에 익혔습니다. 비행 중에 관제탑과의 교신을 얼마나 오래 끌 수 있는지도 계산했습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면 아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했다가 아내가 말리면 흔들릴 것 같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심이 자식 결혼시켜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다른 마음에 흔들릴까봐. 아버지라면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이. 탈출을 결심하고 며칠 후 저는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군에 입대하던 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따라가셨습니다. 부모님 산소는 평양 외곽 야산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기 가서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 이 나라 떠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릴 적 살던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강가에서 아버지와 낚시하던 자리, 어머니가 냉면을 끓이던 집, 친구들과 공을 차던 골목, 그 풍경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5년 4월, 단독 훈련 비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명령서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진짜로 죽을 각오를. 2015년 4월 훈련 비행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곁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자는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했나? 아니었나? 그 생각이 그 짧은 순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이들 방에도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이 담요를 반쯤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담요를 올려 덮어줬습니다. 작은 아들은 입을 살짝 벌리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간다는 게 맞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 대신 수용소에 끌려가는 꼴을 보느니 저 혼자라도 가서 길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기지에 도착해서 비행 전 점검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완전히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걸음걸이도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보이면 끝이었습니다. 속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이륙은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으면서 땅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퀴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고요해졌습니다. 수십 번 겪은 이륙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있어라. 처음 20분은 정해진 훈련 코스를 따랐습니다. 관제탑과 교신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기체 상태 양호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의식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쪽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면 레이더에 이상 움직임으로 잡힙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치 바람을 타는 것처럼 기술을 내렸습니다. 고도를 약간 낮추면서 속도는 높였습니다.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코스 이탈,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류 이상으로 잠시 조정 중입니다. 곧 복귀하겠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기수는 계속 남쪽을 향했습니다. 관제탑 교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단호한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신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렀습니다. 관제탑에서 연거푸 교신이 쏟아졌습니다. 즉각 귀환하라. 코스를 복귀하라. 응답하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후 관제탑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고 톤이었습니다. 연료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원격으로 기체 연료를 차단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연료 차단이 작동하려면 몇 단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절차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 5분이었습니다. 5분 안에 최대한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비무장지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료 차단이 시작됐습니다. 엔진이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수치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남아하다가 연료가 바닥나기 전에 착륙할 수 있는 지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남쪽 평탄한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였습니다.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기체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불시착이었습니다. 바퀴도 제대로 내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체는 들판 위를 미끄러지듯 내리꽂혔습니다. 지면과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멈췄습니다. 잠시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눈을 뜨니 조종석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비상 해치를 열고 기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지뢰밭입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추격대였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땅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땅을 짚어가며 최대한 천천히 이상한 것이 없는지 더듬으면서 군화를 신은 발로 땅을 두드려가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발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철책이 보였습니다. 남측 철책이었습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측에서 날아오는 총탄이 제 주변 흙을 튀겼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귀 옆으로 총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그 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종사였지 보병이 아니었습니다. 총탄 속을 기어가는 훈련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으로 지면을 짚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풀이 얼굴을 긁었습니다. 흙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봄이라고 했지만 비무장지대의 땅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땅에 몸을 붙이고 기어가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지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지 저는 비행 중에 관련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6.25 남침 이후 수십 년 동안 묻혀온 지뢰들이 지금도 그 땅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녹슬어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직도 성능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전문 장비 없이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운에 맡기고 기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른쪽 팔꿈치가 무언가 딱딱한 것에 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숨도 안 쉬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돌멩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돌멩이.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죽음 앞에서 웃음이 나오다니. 사람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총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북측 헬기가 더 가까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풀밭 사이에 몸을 파묻듯이 숨었습니다.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헬기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측이었습니다. 무전기 소리와 함께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맨손임을 보여야 했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저는 귀순하겠습니다. 극한 조종사입니다.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긴장인지 흥분인지 모를 떨림이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서로 무전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최대한 높이 들었습니다. 비행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 있었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군인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총구가 제 머리를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저를 죽이려는 총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신분을 밝히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지도자 전용기 수석 조종사 리명철입니다. 귀순을 요청합니다. 군인들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전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북측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군인 하나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뛰십시오. 저는 뛰었습니다. 철책 문이 열렸습니다. 남측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저는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남쪽 땅에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뒀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조종복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비행 전날 밤 몰래 꿰매 넣어둔 것. 지도자의 전용기 안에서 제가 수년에 걸쳐 목숨 걸고 모아온 것들이, 그것을 꺼낼 시간은 조금 더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뢰밭을 기어가기 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로 접근하던 그 순간 대한민국 공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북한 군용기 한 대가 코스를 이탈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는 레이더 포착이 들어오자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비상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기 두 대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북한 군용기가 사전 예고 없이 남하하면 격추 검토까지 가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남침 이후 우리가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그 대응이 왜 그렇게 즉각적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군은 단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가 제 기체 양쪽으로 붙었습니다. 날개 끝이 보였습니다. 그쪽에서 무전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즉각 항로를 이탈하거나 귀환하지 않으면 경고 사격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습니다. 제 기체는 이미 연료가 차단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져가는 소리가 조종석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조종사 리명철입니다. 북한 지도자 전용기 수석 조종사입니다. 귀순을 요청합니다. 제발 격추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투기 안에서 무전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말이 없는 몇 초가 저한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합니다. 계속 남하하십시오. 유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격추가 아니라 유도.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체를 살려서 착륙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두 대가 제 양쪽에 붙어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체의 연료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버텨줄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대형 활주로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유도 조종사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전방 들판에 비상 착륙하십시오. 최대한 기술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들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음이 사라지면서 조종석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기체가 빠른 속도로 하강했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최대한 잡아당기며 기술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최대한 수평에 가깝게 닿아야 했습니다. 쾅! 착지하는 순간 온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기체가 들판 위를 미끄러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한쪽 날개가 땅에 걸리며 기체가 비틀렸습니다. 수십 미터를 미끄러지다 멈췄습니다. 조종석에서 비상해치를 열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야 했습니다. 기체에서 뛰어내려 몇 미터 달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위로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차량 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손머리 위로 엎드려. 저는 명령대로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이 뺨에 닿았습니다. 손이 등 뒤로 묶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몸을 빠르게 수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 땅에 묶여서 엎드려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총구가 제 뒤통수를 향하고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확인하고 보호하려는 것이었으니까요. 한참 후 저는 차에 태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불투명 커버가 쳐졌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살았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를. 국정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작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이 달린 방. 하지만 저한테는 그 방이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그 잠금은 저를 가두는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살던 집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그곳이 더 갇힌 공간이었습니다. 벽이 아니라 공포가 사람을 가두는 것이니까요. 식사가 3번 들어왔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반찬이 4-5가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저는 배급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따뜻한 밥상을 처음 마주한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빠진 밥이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밥. 그게 다른 맛을 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신문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생각하면 들어서기 전부터 온몸이 굳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직원이 먼저 커피 한 잔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는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탈출을 계획했는지, 비행 임무의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지도자를 가까이서 모시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질문은 꼼꼼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을 최대한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것을 꺼냈습니다. 비행복 안쪽 깊숙이 꿰매 넣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 2개와 아주 얇은 종이에 빽빽하게 적어 넣은 메모들. 저는 전용기 조종사로서 지도자의 동선과 지시 내용을 가까이서 들어온 몇 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것들을 조금씩 기록해왔습니다. 비행 전 지도자와 수행원들 사이의 대화, 방문지와 목적지 정보, 특정 명령과 지시 내용의 일부. 마이크로 SD 카드에는 제가 전용기 기내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중 제가 들을 수 있는 범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조종석과 객실 사이의 인터폰 시스템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를 극히 일부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었다면 그날 바로 끝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얘기로는 그 내용들 중 일부가 상당한 정보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까요. 안가 생활은 몇 달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조사를 받고 저녁에는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텔레비전을 켜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원이 자유롭게 보셔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틀어봤습니다.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뉴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음식 프로그램도 있고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판도 서슴없이 하고 정치 얘기도 공개적으로 하고 시위도 하고 저는 그 모습이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해도 다음날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 한 분이 물었습니다. 가족이 걱정되지 않냐고. 저는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걱정이 안 될 리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내와 아이들이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었다면 어차피 우리 가족은 위험했습니다. 최 부장의 모함과 보위부의 조사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저와 가족이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길을 찾는 것이 결국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비공개 경로를 통해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경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벽을 향해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안가 생활을 마치고 정식으로 한국 사회에 나왔습니다. 처음 밖에 나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 한 분이 저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천장까지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과자, 음식, 음료, 옷, 생활용품,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진열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집어들고 카트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집어서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과자 하나 집어드는 것.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밤새 열려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밤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야간 통행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새벽 2시에도 배고프면 나가서 뭔가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인터넷도 처음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검색창에 아무 단어나 넣으면 나온다는 게.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 접근이 통제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몇 번 두드리면 세상 모든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간 밥도 잊고 검색만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말투가 조금 달라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남한 분들이 쓰는 말 중에 제가 모르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에 가면 메뉴판을 읽기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북한 음식이 대체로 심심하고 담백한 편인데 남한 음식은 양념이 강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입이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같은 말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저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밝힐 수 없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아직 북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타지 않습니다. 탑니다. 가끔은. 하지만 조종관은 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잡으면 그 시절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비무장지대 위를 날며 기술을 남쪽으로 돌리던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그 느낌. 그것은 제 삶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지요. 북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아내가 건강한지 날마다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대동강변으로 가겠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낚시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냉면 한 그릇 먹겠습니다. 그 소박한 바람 하나를 안고 오늘도 삽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6.25 남침 이후 이 땅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다 눈을 감았는지, 그 아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받으면 합니다. 철책이 거치고 기차가 달리고 대동강과 한강이 하나의 강처럼 이어지는 날을, 그날이 오면 저는 북으로 가는 첫 번째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종간을 잡겠습니다. 통일된 하늘을 날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